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인이 열광하는 몇 가지 아이템 중 하나가 커피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의 음용량의 3배를 한국인이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탈이념적 문화적 가치라고 표현을 했고 또 탐닉하는 소비 문화의 모습이라고도 하더군요. 저는 탈이념적이란 말이 흥미로웠는데요. 언제부터 커피가 탈이념적이 되었던 것일까? 커피가 애용되던 옛날부터 많은 군주들은 공공장소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곤 했습니다. 1500년대 현재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반정부 선동을 할 수 있다며 커피하우스들을 폐업시켰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커피에 의해 잠식당하는 맥주 산업을 위해 커피 말고 프로이센의 전통 음료인 맥주를 마시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영국의 찰스 2세 역시 자신에 대한 비방이 공공연하게 퍼지는 커피하우스를 금지시키려다 격렬한 반대 때문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애국적인 행동으로 간주됐었죠. 그래서 커피는 진보와 혁명의 아이콘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계몽 사상가들인 볼테르, 디드로, 루소 등이 즐겨 마시던 커피는 현재의 아이티인 산도밍고에서 사탕수수와 커피 농장의 참혹한 노역에 시달리던 노예들에 의해 지배됐습니다. 누군가의 평등과 혁명은 다른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모순덩어리인 셈이죠. 탐닉적인 소비재로서의 커피라 어쩌면 몇천 원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이템이어서가 아닐지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몇천 원. 그 몇천 원의 호사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또 아침을 시작하곤 합니다. 내일 아침엔 우리 함께 커피 한잔 하시죠. 네, 호혼 타도 독재 타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네,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내일이 87년 6월 민주항쟁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60항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하루 먼저 한번 소환을 해볼까 합니다. 네, 역사를 연구하시는 우리 작가님 심용한 역사 N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뵈어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뵐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서로 꼬이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도 소식을 SNS 통해서 굉장히 네. 잘 듣고는 있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역사학계 셀럽이신데 이제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티를 내고 일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뭐 감사하게 재밌게 의미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시고 특히 네. 뭐 한국사, 근대 한국사, 현대 한국사 네, 네, 이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강연하고 계시는데 자 내일이 60 민주항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물어봤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잘 모르나. 근데 글쎄요 뭐 그래서 배운 진짜로 책에서 배운 바 있지만 이렇게 확 와닿게 체감이 오게는 잘 모른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영화 1987 네. 보고 선생님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많이 그래요? 경험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이러면 네네. 영화 다시 보고 오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유신 체제 놀랍네요. 이야기하면 막 충격받고 사실은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이름들도 네네. 이제 기성세대들한테 굉장히 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증이 있는데 전혀 그냥 뭐 교과서에서 봤어요. 이런 시대니까 지금이 되게 좀 중요한 때 같죠. 과거사 얘기를 네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뭐 세뇌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렴. 이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운이네요. 그들한테는. 그런 시절을 그냥 책에서만 보고 그렇죠. 전혀 상상도 못한다는 게 겪어보지도 않았고 네네네. 실감도 안 나고. 네. 근데 그거를 글쎄요. 뭐 저도 당시에 운동을 할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기억이 확 나는 세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모른다니까는 되게 새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아요.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자 33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만 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겠고 6월 10일에 6월 항쟁을 통해서 결국 6월 29일 날 약 보름 좀 더 된 기간이죠. 그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었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민주화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8개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 민주화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면서 결국 이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영구적으로 과거와 같은 독재정은 대한민국에선 사라지게 되었다. 네. 정말 중요한 날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그렇죠. 돌았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선거 결과가 목미 막 이런 소리 말하면 이러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선거를 이뤄낸 60항쟁.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뭐 민주화 운동하고 또 여기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때는 넥타이 부대가 뛰어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경적 시위도 있었고 넥타이 부대가 같이 응원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적인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특색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굉장히 뭐 촉발이 되었던 사건들 네. 뭐 한 2가지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학생과 관련된 거지만. 가장 뭐 대표적인 네. 사건은 일단 조금 놓치는 건 이제 그 86년 그 전에 있었었던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네네. 이게 되게 많이 회자가 안 돼요. 최근에 이제 그 당사자께서 이제 네네. 국회의원까지 맞아요. 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굉장히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이거는 이제는 운동권이 성을 도구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뭉개지긴 했지만 적어도 독재 정권이 여대생을 갖다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게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권이 좀 잘못 가고 있구나. 네네.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컸고 또 하나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 그쵸. 됐죠. 네.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 그리고 그 변명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뭐 탁하고 치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세게 치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억하고 쓰러져 죽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새어 나가게 되면서 민주화의 새벽이 87년에 울렸으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겨볼 만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느 사회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놓치는 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5.18 40주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4.5혁명 때도 사실은 경찰의 발표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180명이 네. 되고 그때도 뭐 김주열 군 맞아요. 돌아가셨죠. 수성초등학교 학생이 막 옆에 있다가 마주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부마 민주항쟁 때도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게 작년에 밝혀지기도 했고 했으니까 수많은 정말 죽음 위에서 형성된 민주주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필요 그리고 얼만큼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인권이 짓밟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게 사진과 함께 그 박종철 군이라고 아직도 뭐 물론 저보다 살아계셨다면 나이가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제가 그 나이보다 뭐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사진이 나온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아버지는 이게 뭐냐고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밝혔던 신문이 사실은 동아일보였던 그렇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배경 자체는 이제 뭐 이부영 씨가 대표로 되는 이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때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 네네. 어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거셨던 분들이 사실 이렇게 뒤에서 활동하고 영화 1987에도 잘 맞아요. 묘사가 됐지만 여러 우연들이 또 결합되면서 터져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87년, 86년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사실은 때가 언론을 제거한 다음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대표 언론들을 키워줬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86년 이후부터 그렇게 컸던 언론이 그러니까 나쁜 말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보도하고 이제 어떤 민주화의 천병 노릇을 그 신문들이 하면서 이 사건이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중적인 건데 그래서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된 다음부터는 각 분야에 대한 개혁안들의 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법부, 군대 개혁까지 나오는데 참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그쪽이 저의 이제 연구 네네. 분야여서 신문을 다 보지만 87년, 88년에 언론 개혁 얘기는 단 한 개의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분야가 다 개혁을 네.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을 이야기하는 역할로 언론은 존재하고 언론 자체에 대한 개혁 얘기는 사실 그때는 정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뭐 그런 보수 언론에 대한 개혁 담론은 네네. 다 나중에 나온 거고 그게 아니면 아예 나오셔서 한겨레 신문 같은 걸 창간하면서 맞아요.
번외적인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약한 언론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그러니까 마이크를 쥔 사람들은 사실 그때 더 큰 반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도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 그래서 그게 결국 역사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사실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될 때 그 네. 주주 운동해서 네. 그래갖고 소액 주주해서 그쵸, 그쵸. 창간이 됐었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하셔갖고 제가 기억이 나요. 아. 그거를 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 주주 운동이 뭐야 막 이랬었는데 아 참 옛날 얘기인데 글쎄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 놀랍긴 했었어요. 근데 네네. 영화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박종철 군 음.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또 한 명의 대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강동원 씨가 그 역할을 맡아서 더 화제가 됐죠. 더 화제가 됐죠. 네, 네네. 놀라운 맞아요. 장면이었는데 예, 이한열 열사. 맞아요. 이거 조금 그 관심 있으시면 그 신촌역 근처에 가면 이한열 군 기념관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권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신 분 중에 유일하게 지금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시면 이제 그때 썼던 운동화, 아, 옷 같은 게 다 전시를 해놓고 네네. 있는 뭐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 운동화. 기억하시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6월 9일이죠. 네. 이제 뭔가 이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힘 속에서 사실은 원래 계획은 그렇게 그날 뭐 밀고 나갈 계획이 아니고 다음 날 네. 진행될 거니까. 근데 참 뭐 나쁜 거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매번 벌어지는지 4.19 때도 결국은 경찰이 이렇게 겨누고 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직격탄 맞아서 김주열 군이 사망했듯이 이때는 아예 뭐 지금 보면 사진도 남아있고 영상도 남아있는데 아예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참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시신을 뺏기면 이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 맞아요. 절박함 속에서 오히려 대학생들이 지키고 지키고. 그로 인한 갈등 관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표면화가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한 청년의 그 죽어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화의 가장 큰 동력이 또 됐던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극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동적이긴 한데 그게 한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개인의 존엄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기분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얘기를 맞아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희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대의도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희생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려도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런 죄책감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나 보다. 약간 진심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네.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다 기억할 나이니까 그거는 뭐 청소년 때였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언니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대학 가서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저는 이제 작은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제가 대학 입학하니까 이상하게 제 학교 근처에 눈에 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안에 제가 장손이어서 네네. 우리 장손 대학교 가서 혹시라도 진짜로 오셔서 막 감시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시즌 자체가 좀 안 맞아서 근데 아무튼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제 눈에 보이시는 거 보고 되게 웃겼었던 좀 그런 기억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참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뭐 저도 뒤늦게 배웠죠. 그때 어릴 때 그냥 뭐야 이렇게 매워 이런 느낌밖에 없었던 거였고 맞아요. 체류탄 쏘면은 맵고. 그리고 방송 보면 언제나 그 전경들을 대학생이 때리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현장은 반대인데 네,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지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화염병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네. 많았고 백골단. 감옥도 들고 백골단을 이제 백골단이 그 하얀색 그 화이버를 쓰고 그 네네.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맞아요, 운동화 맞아요. 신고 이제 뛰어다니고 한 번은 학교 내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학내로? 다닐 때 1학년 때.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부신 검문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 과 남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신촌거리에서 제가 정말 시위를 안 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희 과 남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좀 커플처럼 그러면 좀 덜하거든요. 아무래도 쟤는 그냥 그렇게. 연애질하는 애들 뭐 이래갖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잘 되시진 않을. 전 절대 되지는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잘된 건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하고 나니까. 네네네. 근데 요새 이제 사실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386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386 하면 뭐,
이 말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말이라서 그 당시에 30대였고 80년대에 학교를 그렇죠.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난 네네. 지금은 이제 586이 된. 네네. 근데 지금 586은 기득권이다라는 얘기 또 비난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근데 뭐 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뭐 그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다 아니다라는 평가 같은 건 우습지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리얼리티를 갖지만 또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걸 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시대 이야기가 저는 그냥 어린 나이에 풍경처럼 스쳐갔던 얘기를 뒤늦게 이제 객관적 검토의 과정을 보면서 재구성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제 그 시대의 입장 속에서 계속 뭔가 풀어간다라는 그 간극. 그래서 뭐 기득권이니까 밀어놔라 이런 얘기까지 는 잘 모르겠고,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박정희 시대를 그 세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켜내려고 네가 그때를 알아? 이게 되게 강했죠. 네네. 그걸 해소하는데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아직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된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후배 학자, 후배들한테 좀 오픈할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단점,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얻어낸 것과 얻어내지 못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유월항쟁 이후에 언론도 그렇고 노태우 정권도 그렇고 계속 갈라치기래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한다는 게 뭐냐면 민주화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인 거고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노동운동이다라면서 배제시킨다라든지 또 급진적 요구들은 좌경 용공 세력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쟁을 했던 기록들 언론 찾아봐도 물론 이제 실제 제야 시민 세력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적어도 대중적인 담론에서는 정말 뭐 김영삼 그 당시 총재 네. 뭐 김대중 총재 근데 김대중 총재는 오히려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그 좌경 프레임에 그렇죠. 그 프레임에 딱 걸려 있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노태우 총재와 얘기를 하던 사람이 김영삼 총재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민주주의라는 건 정치적 민주주의의 활성화인데 지금 이제 살아가는 요즘 20대 30대들 입장에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게 되어버렸고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맞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이렇게 선배들 입장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뤄낸 걸 갖다가 뭐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기엔 또 후배 세대들한테 이게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편안하게 좀 개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되고 후배 세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386 세대의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이끌어냈어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뭐랄까요, 좀 지나치게 표현이 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밑에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라고 조금 강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안 내려놓으면 네. 똑같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 속에 살고 사실은 이제 저도 세월이 지나면 제 자식들한테 야 아빠 때 어땠는 줄 알아? 이게 분명히 되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네, 나 때는 말이야. 그러나 이제 해석의 자유와 평가의 자유를 주고 어차피 모두 다 떠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박정희 세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의 그 공과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현존하는 거 그거와 같은 반복이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홍콩 얘기 아시잖아요. 예민한 얘기죠. 예민한 얘기죠. 네. 조슈아 왕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광주 생각을 해봐라. 네. 너희 또 민주화 행진 때 이야기 생각을 해봐라. 한국 정부에서 좀 지지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광동어로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지한다는 말을 내기가 힘든 거는 사실 저는 이해는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 해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쉽게 할 입장은 아니에요. 네. 제가 중국을 많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그걸 입에는 못 가는 거.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만이 아니라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뻔한 루트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군부 독재를 경험한 세계적 보편성 속에서 그걸 유일하게 뚫고 문제를 풀어내고 사회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우리 입장에서 과거사 청산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과거사 청산을 또 잘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원하건 원치 않건 한국이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한때 일본이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으나 일본은 막 적군파 이런 거 나오면서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스스로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지지와 지원 그런 영역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산을 그냥 편안하게 좀 나눠줄 수 있는 준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니들 되게 멀었네 이런 태도보다는 한국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렇게 된다면 뭐 비단 홍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참 민감한 문제라서. 근데 요새 책 한 권 또 내셨다면서요? 새로운 저요? 거. 네, 이 방송하고 분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네, 그래도. 어제 냈어요. 네.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아, 1페이지 한국사 365. 정말로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돼요? 그렇게 이거 수험생 도서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페이지 한국사 365인데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365일 읽게 만든 건데 최근에 그냥 그동안은 저는 몇 년간 야 이거 배워봐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교조적이셨군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그냥 이 트렌드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확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자. 뭐 옛날에 이런 단어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한번 뭔가 한국사에 대한 좀 새로운 담론 그리고 뭐 역사도 좋지만 문화, 장소, 유적, 재밌겠다. 뭐 과거 기록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 놓고 와서 가지고 올라오시겠죠, 뭐 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또 요새 바쁘시고 활동도 네. 많이 하셔갖고 그리고 새로운 책 저도 이제 뭐 나온다는 얘기를 SNS에서 봤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랄까 좀 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네네. 네,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쵸. 복잡하고 네네. 그리고 바로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고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혹시 나가서 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꺼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쉽게 또 쓰신 것 같아서 네네. 네, 한번 보면서 얘기했죠.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최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그렇군요. 써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 제 역할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심영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60항쟁의 의미.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60항쟁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이 됐고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졌다라는 자부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 60항쟁 이후에 헌법을 개정할 적에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익균정권 같은 재헌헌법에 있었던 조항을 넣자. 근데 그때만 해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87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좀 사회적 상상력에 대한 기회를 좀 주고 그런 토론을 좀 많이 해나가자. 심지어 김종인 대표 같은 분도 네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87을 넘어서 2020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이 상상의 세계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상의 세계는 결국 역사학자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길을 인류가 걸어왔는가를 반추를 해보면은 네네. 답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해겔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의 세계를 이렇게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답은 역사학자들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은 했을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배 세대로서 책임 있게 활동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기 전에 문자 한 두어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이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최루탄 막 쏠 때 그때 명동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숨어서 47시간 중부경찰서에 계셨다고. 네, 그때 지나가는 여학생과 팔짱 끼고 지나가면 안 잡혔을 텐데 그 잘 잡으셔서 어떤 여학생이냐에 따라 달립니다. 네, 저같이 그냥 정말 막 놀 것 같은 여학생이랑 팔짱을 끼셨어야 되는 건데요. 민주화는 촛불을 지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 선생님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있던 직장 오후가 되면서 시위로 인해 조기 퇴근하고 그러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동대문으로 가서 시위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야말로 넥타이 부대셨네요. 그 당시에 이 문자들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뭐랄까요 회상을 할 수 있는 또 회상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됐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를 더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날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386 세대가 아니어서 저는 독립운동도 못 해보고 민주화운동도 못 해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로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특히 학문적인 역사학적인 고민들 또 그것을 사회 속에 알리는 그런 노력들
계속 하해 나가도록 오늘 굉장히 의무감만 부여받고 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레미제라블에서 그 파리에서의 그 바리케이드전이 다 끝난 다음에 죽은 자들은 옳고 살아남은 자들은 잘못이 없다. 네, 잘못이 없는 우리들은 앞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작가 심용환 역사교육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1월하고 6월에 이제 두 차례씩 발표를 하는데요. 1월에 발표했을 때는 2.5%였어요. 더 낮아진 거잖아요. 네, 그때는 뭐 그래도 코로나19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많이 확산됐던 때는 아니니까요. 근데 결국 그 확산 여파를 받아서 지금 반년 만에 마이너스 5.2%가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7.7% 포인트가 이제 확 낮아진 셈이에요. 네네. 그래서 세계은행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건 하방 위험성이 더 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더 떨어진다고 보면 마이너스 8%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 어휴. 이런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래도 내년 성장률은 4.2%로 일단 전망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IMF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네네.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IMF는 1월에 3.3%라고 했다가 4월에는 마이너스 3%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세계은행은 마이너스 5.2%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좀 악화된 전망치를 내놓은 셈입니다. 근데도 주식시장이 네. 나스닥도 그렇고 화랑이죠. 화랑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위기가 오겠지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실물 경제가 지금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걸 이제 시장이 알아차리게 되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는 마이너스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흥국, 개발도상국은 마이너스 2.5%를 기록할 네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는데 중국,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그래도 플러스예요. 0.5%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딱 떼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동아시아와 아시아 쪽. 태평양 지역만 이렇게 묶어서 0.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하고 너무 다르게 움직여서 네. 크루그만 다들 아시겠지만 크루그만 교수가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 3번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미국은 일단은 조지 플로이드 마지막 추도식이 열렸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약간 시위는 잦아드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이 내일 그러니까 현재 네네. 시각으로 9일에 9일이죠. 이제 치러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장례가 치러지고 나면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도 마지막 추도식에 이제 참석을 네. 했고 유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8분 46초 동안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이제 내일 비공개로 치러지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경찰의 가혹행위가 지금 계속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시위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이냐. 차라리 이 돈을 삭감해서 학교, 병원, 복지 등에 사용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예산을 끊고 경찰을 폐지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도 예산 삭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도 경찰을 개혁하는 방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경찰 예산 삭감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민주당이 극단적인 개혁 노선을 띠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경찰 노조가 만만치 않은 거기가 조직입니다. 그게 굉장히 크죠. 네, 경찰 그래서 노조가.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본의 유흥업소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계속 영업을 했다가 네. 지금 뭐 확진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유흥가가 네. 가부키초인데 한 호스트 클럽에 이제 아, 했던 거기서 종사했던 20대 남성 접객원이 지금 격리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 확진 판정을 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달에 그 업소의 직원 한 명이 일주일 이상이나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을 보였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일주일만 쉬었다가 돌아왔는데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온 셈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양성 판정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일을 했으니까 다른 직원들, 손님들 다 연달아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 이제 이분도 동료였으니까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쉬게 하는 게 어떠냐고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건강하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소에 손님이 붐빌 때도 있고 이제 업소가 좀 그 공동 숙소가 굉장히 좁은 곳이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확진이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이분의 우려에 따르면 우리 업체만 그런 게 아닐 거다. 지금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확진자 추이를 보면 아사히 신문이 분석을 해봤을 때 긴급 사태가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도쿄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도쿄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34%를 차지한 거니까 이 정도면 집단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미 재유행의 조짐을 도쿄에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응을 이번에 잘못하면 6월 하순에 다시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지금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2차 사실 팬데믹. 우리도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란이 지금 재유행해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대폭 해제를 했었거든요. 봉쇄 같은 것들을 해제한 다음부터 정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서 2차 팬데믹이 왔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떴더라고요. 아이고 참나. 그 라마단 때문에 그런 거죠. 라마단으로 이제 묶여 있다가 갑자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렇고 뭐 사원 출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다가 다 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여파를 많이 받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경제 활동을 다시 정상화했다가 2차 지금 파동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내년 7월로 연기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아예 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IOC 위원이고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 2024년에 열리는데 거기에 조정위원장인 베케르 벨기에 올림픽 위원장이 이제 6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에 열리거나 취소되거나 둘 중 하나다. 근데 언제까지 이걸 미루겠느냐. 굉장히 막대한 경비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봄에는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 내년 봄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무관중 방식의 경기 진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IOC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7월로 일단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지만 그럼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7월이라고 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로 또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잡히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흐 위원장도 지난달 20일에 도쿄올림픽을 내년에도 열지 못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연예 주간지 프라이데이라는 잡지가 내년 도쿄올림픽은 전격 중지 결정, 충격 보고서 입수 이런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최근에. 저 미국 대형 여행사로부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지금 올림픽 중단은 이미 결정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시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전 세계에 보급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2021년에는 경제 회복이나 국가 재정의 구조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올림픽 같은 행사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들면서 지금 올림픽이 취소됐다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라는 얘기를 잡지 했습니다. 이름이 약간 뭔가 이렇게 신빙성이 잘 가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무슨 스포츠 전문지라든가 아니면 주요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겠는데요. 일단 왠지 좀 헤드라인 자체가 전격 중지 결정, 충격 보고서 입수. 큰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도쿄라든지 이런 데가 잡히면은 도쿄에서 하는 거니까는 올림픽 열어도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전 세계에서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선수들이 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IOC라든지 그쪽 입장에서는 티켓이 팔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티켓이 팔리려면은 관중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관중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관중을 들이더라도 굉장히 소규모로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는 수지가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네, 어쨌든 뭐 프라이데이 잡지 이름이 살짝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뭔가 좀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좀 듭니다. 이러저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알아두면 좋은 쏠쏠한 경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눈에 딱 띄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한화가 하룻밤새 1조 원을 벌었다. 네. 도대체 뭘 하면 1조 원을 하룻밤새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원래도 돈이 많았는데 네. 이게 2018년 말에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 묻어뒀던 주식이 주가가 폭등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에너지하고 한화종합화학이 니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친환경 트럭을 만드는 회사 스타트업이에요. 그 아하. 회사의 주식을 사뒀거든요. 네네. 각각 5천만 달러씩 1억 달러를 투자해 놨는데 이 니콜라라는 회사의 주가가 간밤에 하룻밤 사이에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왜요?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뭐 투자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사실 이 회사는 아직 공장도 다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물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인데 선주문도 지금 14,000대 정도 받아놨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이 회사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한화가 묻어두었던 그 주식도 빛을 발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화가 원래 부자였는데 간밤에 또 떼돈을 벌었다는. 부자가 돈을 번다고. 네. 네. 아. 근데 뭐 이게 1조 되니까 막 부럽고르지도 않네요. 그냥 감이 남의 안 세계, 오죠. 다른 네. 사람 얘기 같아갖고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네. 예상하셨어요? 제가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던 날 아침에부터 이제 계속 관련 방송을 네네. 했는데 저는 그 영장 발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 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해당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가르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사실은 불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검찰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싸운 건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약간 미심쩍기는 한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 모아서 큰 그림으로 퍼즐을 맞춰야만 승계를 향한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A가 B를 위한 것이었던 이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황 증거와 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다 모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삼성이 또 그 여러 가지 우회로를 찾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현재의 그 인권보호 흐름, 또 한 가지가 이 증거의 어떤 직접성 이런 네네. 것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의도성이 네, 맞아요. 있었느냐, 그 의도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유리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하긴 그런 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약간 트렌드가 네. 불구속으로 하는 경향이 좀 그렇죠.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이게 사실은 그 이재용 부회장 이어서 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어서라기보다는 전 국민에게 이 불구속 형사재판 원칙은 적용되는 게 사실 맞고요. 사법체계가 좀 고도화된 나라일수록 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채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게 유독 힘 있는 사람들에게 원칙이 잘 적용된다. 공교롭게도.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아, 공교로워라. 뭐 이런 거죠. 왜 이상하다 까마귀가 나는데 왜 배가 떨어질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예상했던 바다라고 우리 평론가님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뭐 영장 재청구도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네요.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검찰이 법원에 그 영장이 안 나왔을 네네. 때 반항한다. 나는 여기 따를 수 없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가 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하는 그렇죠. 것이나 이번에 영장이 안 나온 이유를 보면 법원에서
굳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요. 저도. 네네. 그 뭐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빨간 옷색 옷 입고서는 기차 타고 내리는 거 다 찍어갖고 진짜 퍼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하나는 이미 증거는 서로 찾고 낼 만큼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증거는 그동안 이미 다 인멸했을 텐데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더 이상 뭐 인멸할 게 남아있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알겠으나 이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될 거냐 이거는 아주 길고 지루한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삼성 측에서는 또 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불기소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 검찰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기소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어떤 분들이 들어가게 될지 실제로 열리게 될지 아직 몰라요. 이게 11일에 개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각계의 인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국민들의 일반 여론을 그 들어서 이걸 통해 이 사안이 단죄할 만한 사안인지 입장을 묻게 되는 건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거의 대부분 이 형사재판의 원칙을 지키자 이런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큰데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상황들 네네. 분식회계라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상태에서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게 또 하루 종일 제가 가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뭐 뜨거운 소식이었어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네.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발의를 이제 한다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윤우덕 의원께 있고 네. 박주민 의원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그리 할 때 뭐 청구권을 하면은 그러면 2+2가 되는 거죠. 2+2.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네. 무한 연장. 무한 연장. 네. 이게 독일이 비슷한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 이 경우인가요? 사실 그 독일도 비슷하고 네. 일본은 뭐 명시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일본의 경우에는 노포가 많은 게 원하면은 거의 대부분 아, 갱신을 해 주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렇게 사회의 어떤 상규나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사가 좀 잘 돼서 건물값을 올려놓으면 그렇죠. 나가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세를 식의 확 문제들이 올리라거나. 많아서 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고 전세로 남의 집에 사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일단 그 여당이 가지고 있는 건 주거복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겠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네네. 세 가지를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우덕 의원이 그 지난 5일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임대료 증액을 할 경우에도 상한선을 5% 아래로 묶자.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할 때에도 5%는 넘지 못하게. 원래 민주당 안은 살던 사람이 임대료를 올려내게 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전에 살던 사람이 내던 것에 5% 이상은 못 받게 하자는 게 지난 총선 때 나온 네네. 안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동일한 사람이 세를 낼 때 5% 이상은 한 번에 못 올리게 하자 그런 안이 나와 있고요. 네. 박주민 의원의 안은 그 보다 강경합니다. 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를 무한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당연히 건물주 혹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네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두고도 이제 글쎄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 사인 간의 거래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거나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윤우덕 의원 안이 되든 박주민 의원 안이 되든
이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만들어지면 이제 전세를 주려고 하는 네. 집주인들이 일단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제도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 제도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사라지게 되면은 뭐 그래도 목돈을 조금 이제 놓고 월세로 하면은 다달이 돈이 많이 네. 나가니까 돈 모으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전세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딜레마예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 보통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집니다. 네.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봤자 얼마 안 의미가 되니까.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가뜩이나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전세 수요가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죠. 이게 목돈을 묶어둘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건데 89년에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그 늘리기로 한 게 89년이에요. 아, 그리고 그랬나요? 시행된 게 90년부터인데 이때 내년부터는 한 번 세를 주면 2년 동안은 계약을 해야 해. 요걸 앞두고 89년에 그 전세금이 거의 24%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받는 그렇죠. 거예요. 선물이네, 선물. 그렇죠. 그리고 제도를 실제로 도입한 원년인 네. 90년에는 16% 이상 또 올라가거든요. 전세금이. 그러면 시장에서도 분명히 창과 방패가 있기 때문에 네. 작용과 반작용이 있거든요. 해서 요건 무한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거 사실 지난번에도 안을 내셨던 건데 네네.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저금리 상황 고려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그 네. 뭐랄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분명히. 그리고 이 제도라는 게 시장이나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게 제가 아까 90년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제도가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짝수년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네. 2년 단위로 부동산의 가격 혹은 전세금의 가격이 들쑥날쑥한 게 그래프로 보이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향성이 좀 줄었습니다만 이게 2년 단위로 돼 있으니까 24680에는 가격이 분명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실 이거는 그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네. 때문에 좀 많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이 다양한 조금. 모델을 좀 네.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협상의 전략인 것 같아요. 아.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보다 항공업계의 업황이 나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3월에 항공사에서 카드로 긁은 그 실적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환불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기 그래요? 때문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창궐했던 때가 3월이잖아요. 3월이었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죠. 반전이 됐는데 그래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 굉장히 지금 재무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그동안 단기 순손실만 해도 뭐 8천억 원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1분기만 놓고 봐도. 그리고 재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매물의 가치가 종전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원래 가격 다 주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아. 이거는 마치 12월 25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았어요. 네, 24일에 네.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지만 네. 크리스마스 지나고 당일의 난다면은 케이크는 이미 그 당일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카네이션 가격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늘은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은 6.13% 올랐습니다. 이게 과거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떠안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네네. 나올 땐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네. 재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조건이 좋아지거나 혹여 정말 최악의 경우 딜이 깨지더라도 네. 현대산업개발에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아시아나의 가격은 2.9%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아시아나 가격이 왜 올랐지? 2.9% 올랐는데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아시아나가 이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 이른바 공적자금의 투입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약간 반영된 것 같은데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2.9%라고 하지만 4,440원입니다. 주당 가격이. 아, 고점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아시아나? 제가 지금 고점까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음. 4,440원. 네. 나 지금 약간 놀란 게 이건 굉장히 악재 뉴스가 아닐까 아시아나한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랐다라고 하셔서 야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막 미국이나 들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증시에서 보면 이 분명히 굉장히 폭락할 만한 뉴스인데 내가 각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아 하면 증시가 오르거든요. 네네. 최근 들어서 보면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네. 근거는 없거든요. 근거는 없지만 그 기대감과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에 이 증시의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네. 네, 흥미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매주 화요일마다 정말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눠주시는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